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에서 바이러스 면역학을 공부하고 있는 안광석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2020년 노벨 생리의학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의 노벨 생리의학상은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함으로써 인류 건강에 크게 이바지한 이 세 분에게 돌아갔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하비 알터, 캐나다 알버트 대학교의 마이클 홀튼, 미국 록펠러 대학의 찰스 라이스 교수가 세 분이 수상을 했습니다. 간염은 우리 인간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질병입니다. 보통 간염으로 시작해서 이것이 심화되면 간경변증,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간암이 발생함으로써 많은 희생을 내는데요. 세계인의 5%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고 세계인의 약 1%가 C형 간염 바이러스에 만성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C형 간염 바이러스는 급성 감염이 되면 굉장히 약 70에서 90%가 곧바로 만성 감염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그러한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만성 감염이 되면 B형이 됐든 C형이 됐든 10 내지 30년에 걸쳐서 서서히 간이 심각한 질병을 일으켜서 간암으로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연대별로 저희가 이 C형 간염 바이러스 어떻게 발견하게 되는가 한번 지금부터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1901년에 ABO 혈액형이 있다는 것이 최초로 보고되었습니다. 여러분, 혈액 수혈을 할 때 B형은 B형끼리, A형은 A형끼리 우리 보통 수혈을 합니다. 만약 A형을 B형에 수혈을 하면 피가 엉기는 반응이 형성이 되죠. 이거는 서로 다른 사람의 혈액에는 그것을 외부로 인식하는 그런 면역 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혈에 의해서 간염이 발생한다. 이거는 이미 1943년부터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당시까지 수술할 때 혹은 수혈 환자에서 수혈 환자 약 30%에서 혈청 간염이 옮겨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를 잘 몰랐던 거죠. 1967년에 미국의 NIH의 버룩 블럼버그 박사가 이분은 혈액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물질을 연구하는 분이었는데요. 우연히 호주를 여행하면서 호주 원주민 혈액에서 채취한 피가 수혈 환자와 여러 가지 반응, 엉키는 그런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혈액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혈했을 때 피가 엉키는 현상이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혈액에서 특이한 단백질, 특이한 항원이라고 하죠. 면역 반응을 위해서 이런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된 연구로 인해서 이를 통해서 이 항원이 HBV, B형 간염 바이러스에서 온 단백질임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을 호주 항원, 오스트레일리아 항원이라고 명명하고 HBV의 그 본질을 알게 된 것이죠. 이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곧이어서 혈청 진단법을 개발함으로써 이제 수혈할 때 이 혈청 진단법을 통해서 HBV,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오염이 되어 있는 피는 제외함으로써 혈청 간염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블럼버그 박사는 1세대 HBV 백신을 개발했고요. 그 공로로 1976년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사진 아래에서 보시는 분은 왼쪽에 하비 알터라는 분이 있는데 당시 이 블럼버그 박사와 공동 연구로 이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비 알터는 B형 간염 바이러스도 지대한 공로를 하였는데요. 이 하비 알터는 젊은 의사였었습니다. 미국 NIH 혈액 뱅크에서 일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수혈 환자들부터 남은 혈액을 수만 샘플들을 다 저장하고 그를 정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그를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하비 알터가 생각을 해보고 또 조사를 해보니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한 이래로 수혈 감염의 20%는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80%는 이 수혈 간염을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비 알터가 계속 도대체 왜 그럴까? 또 다른 병원체가 있는 게 아닐까? 이를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비 알터가 마침내 간염 환자의 혈액을 침팬지에게 주사했더니 침팬지에서도 간염이 발생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혈액을, 간염 환자의 혈액을 혹은 유기용매로 녹여버리면 침팬지의 간염이 안 되고요. 또한 50 마이크로미터를 걸을 수 있는 필터에 걸러도 그 필터를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이었더라고요. 이 두 가지 증거로 봐도 틀림없이 침팬지에게 전파 가능한 환자 혈액 감염원이 바이러스 특성이 있다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하비 알터 박사는 이것이 무엇인지는 밝혀내지 못해서 이름을 A형도 아닌 B형도 아닌 간염 바이러스, non-A, non-B, NANBH로 이름을 붙였죠. 그게 1978년도인데요.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그 안에 아직 남아있는 미지의 바이러스 병원체가 무엇일까 조사를 했는데 이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가장 핵심 역할을 한 바로 지금 허튼 박사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 허튼 박사는 당시 캘리포니아의 카이론 생명공학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카이론사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그러한 연구를 굉장히 활발히 해서 우리 학계에서는 카이론 대학교다라는 그런 별칭이 붙을 정도였었습니다. 이 허튼과 그의 동료인 추 박사는 그 당시에 최첨단 생물공학적인 방법인 핵산 탐침과 혼소화시키는, 영어로는 인수트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방법을 사용해서 한번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찾아보기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 방법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감염체의 유전자 지도를 도서관을 가지고요. 이 유전체 속에 혹시 바이러스가 흔적이 남아있나, 바이러스 단백질 쪼가리가 남아있나를 검사하기 위해서 감염자 혹은 정상인 사람들에게서 DNA 유전자, RNA 유전자를 뽑은 다음 여기에 방사 동위원소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위원소가 감염체 유전체 도서관과 융합을 하는, 즉 서로 결합하는 게 아닌가를 이런 방법을 가지고 실험을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감염자의 어떤 바이러스 유전자에서 붙으면 얘가 두 가닥의 선으로 됩니다. 두 가닥으로 되면은 얘가 방사성 원소를 띠기 때문에 그 유전자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근데 당시만 해도 아무런 이런 PCR이나 혹은 자동화된 DNA 서열 방법이 없어서 DNA 서열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 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분들이 수천만 개의 클론을 스크린을 했는데 4, 5년 동안 결국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수천만 개 클론을 하려면 매일 일주일 내내 일을 하고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갔죠. 왜냐하면 바이러스 유전체가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적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그 호스트, 사람의 DNA겠죠. 근데 때마침 같은 카이론의 옆에 쿠오 박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면역 스크리닝을 해보자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냐면, 자, 간염 환자 속에 분명히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있을 것이다. 이걸 가설한 겁니다. 이 항체를 가지고 이 바이러스 입자에 붙여서 그 바이러스가 항체의 색깔을 띠게 하자. 뭐 이런 방법으로다가 했는데 사실 위험성이 매우 큰 가설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진짜 바이러스인지도 몰랐고 또 그 바이러스의 항체가 존재하리라는 그러한 법도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가설을 가지고 이 그룹이 다시 한번 뭉쳐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약 3년 후에 역시 수천만 개의 클론을 분석을 해서 마지막에 단 한 개의 양성을 발견했고 이것이 정말 잭팟, 운이 좋게도 HCV 바이러스 유전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약 1982년부터 시작해서 9년, 7년 동안 밤낮으로 일한 결과 이런 위험한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HCV 유전체를 마침내 동정을 성공했습니다.
만약 이런 연구를 오늘날 수행한다면 어땠을까? 이번 노벨상 위원회에서는 사실 평가를 하면서 당시에 매우 위험 부담이 매우 높았던 시도였다. 그리고 이번에 공동 수상자인 라이스 박사도 지금이라면 책임자 연구원 모두 이런 연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반복적이고 고되고 시간 소모가 매우 큰 수작업이었었거든요. 현재라면 요새는 PCR도 있고 DNA를 대략 증폭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초고속 자동 유전자 분석기기도 있고 인간 게놈도 해독됐기 때문에 요즘 이런 일을 한다면 수준의 이걸 완성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러한 기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요즘 연구자들은 연구비를 확보하는데 연구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7년 동안 아무 성과 없이 이런 연구를 계속 매달리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죠. 그리고 허튼 박사가 얘기했듯이 이분도 회사이기 때문에 매주 6주마다 카이론 회사에서 평가가 있었고 이 프로젝트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파이어해야 된다, 해고해야 된다. 이렇게 맨날 입에 내리는 것, 오르내리는 것도 참고 7년간을 견딘 결과였었습니다. 특히 이분들은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을 해서 했기 때문에 허튼이 캐나다 대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아주 영예스러운 2013년도에 캐나디안 어워드를 수상을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자기 동료였던 이 쿠오 박사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자기는 받지 않겠다고 해서 실제로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이 세 명이 헌신했던가를 나타내는 일이겠죠. 그런데 지금 아직도 그 유전자, HCV 유전체가 직접적으로 간염을 일으킨다는 증거는 조금 부족하죠. 마지막으로 이 퍼즐을 완성한 사람이 록펠러 대학의 찰스 라이스 교수입니다. 이분은 HCV 유전자가 길이가 약 9.6kbase, 한 9,000개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실험실에서 직접 생화학적으로 합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RNA를 침팬지 간에 찔러 넣었더니 거기서 바이러스도 만들어지고 정말 증상도 똑같이 간염 증상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명료하게 HCV RNA가 간염의 원인이다라고 밝혀진 것이죠. 이렇게 HCV가 유전체가 발견되고 또한 곧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 HCV를 직접 세포에서 배양하는 기술도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초 연구가 활성화됐죠. HCV가 어떻게 감염되고 어떻게 복제되고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고 이러한 기초 연구를 완성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바이러스가 이렇게 복제하는 모든 단계를 타겟으로 해서 하는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 95%의 완치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완치 단계에 이르러서 이제는 HCV가 무서운 병이 아니고 우리가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HCV에 정말 이 노벨상은 지금까지 3명 이상을 못 주게 돼 있습니다. 한 상에. 그런데 엄청난 공로자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한 박사가 HCV를 세포 배양법으로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없었으면 아까 같이 기초 연구가 없었습니다. 이거에 기초해서 이쪽에 소피아 박사가 HCV 치료제를 개발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저 중에서 3분 노벨상을 받은 분들은 미국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라스카 어워드를 2000년, 그다음 2016년에 받았어요. 3분은 충분히 보상을 받았죠. 근데 아깝게도 특히 저 독일의 세포 배양법을 발견한 분은 여기서 제외됐습니다. 저분들도 라스카 어워드를 받아서 수상이 유력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라스카 어워드를 먼저 받은 사람들은 50%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마치 골든글로브 상을 받으면 아카데미 오스카상을 받는다는 이런 거가 유사한 거죠. 이와 같이 바이러스는 노벨상의 보고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총 23회 동안 50회, 70회 기간 중에 23번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노벨상이 나왔습니다. 바이러스는 우리 한국도 도전해 볼 만한 그러한 분야입니다. 한 예로 1951년 한국 전쟁 중에서 우리 한국군을 포함해서 미군 참전 군인들이 수많은 군인들이 유행성 출혈열로 죽어갔습니다. 갑자기 열이 나고 해서 출혈이 내부로 생기고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 이호황 박사가
한번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걸 밝히기 위해서 한탄강 유역에서 군인들이 이렇게 야외 훈련하고 하는 그런 초목지에서 혹시 이 등줄 쥐 위에 보이는 쥐에서 오는 게 아닐까. 그랬더니 쥐의 배설물과 오줌 이런 것들을 분석을 다 해봤더니 여기에서 어떤 바이러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발견해서 이분이 아하 그 원인이 유행성 출혈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임을 증명했습니다. 1976년도였죠. 그리고 이어서 이호왕 박사께서 직접 한탄 바이러스 진단법도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한타박스라고 하는 백신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이 유행성 출혈열이 번지지 않았죠. 이렇게 한탄 바이러스를 분리, 진단, 백신까지 개발한 분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뭐 여담입니다만은 이 한탄 바이러스가 HCV, C형 간염 바이러스처럼 글로벌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고 그렇게 위험한 바이러스였다면 이호왕 박사님이 틀림없이 이런 노벨상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분야는 우리나라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이런 면에서도 충분히 누구든지 한번 고유의 연구 영역으로 도전해 본다면 그런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C형 간염 바이러스 발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눈앞에 급급한 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스트레스 받는데 오늘 C형 간염 바이러스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바이러스는 우리가 알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쉬운 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바이러스를 더 알고 싶으면 저희 자연과학대학이 이번에 온라인 유튜브에 강좌를 올려놨습니다. 여기 서울대 바이러스 긴급특강이라는 건데요. 뭐 유튜브가 한 100만 뷰가 이렇게 오른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여기에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끝맺으면서 여 앞에서 봤듯이 아까 같이 노벨상을 수상한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7년 동안 아무 연구 성과가 없이 그렇게 끝까지 도전할 수 있던 여건, 그리고 그 집념, 그 다음에 이런 희생, 개인적인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지금 저희가 C형 간염 바이러스, B형 간염 바이러스 그런 거로 인한 간염, 간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계에 도전할 때 저희가 훌륭한 연구 결과가 나오고 또한 인류 건강에도 이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